오늘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반도체 하면 또 다른 다크호스 손정우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3프로는 처음은 아니시죠? 처음 아니고 오늘이 5번째. 5번째. 예. 구면인가요, 정프로? 네, 한 번 같이 출연한 적 있습니다. 근데 아하. 23년도라서 꽤 오래됐습니다. 2023년이요? 예. 6월 7일 아니었나요?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네, 손정우 대표님이 나오신 날 잊을 수가 없죠. 아우, 야, 영광입니다.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콜은 잊어도 손정우 대표는 기억한다. 손정우 대표님, 삼성전자는 잊어도, 하이닉스는 잊어도, 손정우 대표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정말 반도체 좋다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랬던 걸로 두 분일 기억납니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전합니까? 삼성전자만 얘기하면은 지금 섭섭하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오늘부터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네, 저는 미국 주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미국 주식의 반도체가 오늘부터 좀 힘을 낼 수 있는 좀 위치에 그런 좀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미국 반도체랑 콜레이션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순환 참조가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경향도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메모리는 부진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 마이크론의 비중이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대부분은 메모리가 아니고 로직이나 이제 최근에 광통신의 비중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코렐레이션이 작았는데 메모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근데 최근에는 메모리 주가들이 한 이틀 사이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샌디스크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네.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낸드가 가장 이 트렌드 포스 기준으로 네. 가격이 빨리 하향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를 뒤엎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 현물 가격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수출 단가 우리나라 기준의 수출 단가도 낸드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이제 낸드가 4분기에 가격 하향을 전망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네. 이 낸드의 수요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샌디스크가 이틀간 좀 미국 반도체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 시장이잖아요. 네. 우리가 디레이 현물 가격과 낸드 가격 뭐 중요하죠. 물론 고정가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현물 가격에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다들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보충됐다, 충족됐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아닌데 가격 오르는데라고 주가가 널뛰잖아요.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일희일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강도 자체는 이제 변동성은 좀 축소되는 게 맞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려가 클 때와 실제 데이터가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점차 강도가 약해지는 건데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기 전까지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간극을 좁히려고 할 텐데 갈수록 좀 약해질 거다. 이제 어제도 보면은 긍정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중국 우려도 많이 하는데 중국의 7월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8월, 9월로 갈수록 완화될 것이고요. 그런 게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결국 그게 수급 이슈인 거고요. 네. 사실 또 샌디스크는 많이 급등나게 최근에 좀 있긴 했었는데 어찌 되었건 네. 대표님께서 최근에 AI 시즌 1, 2 뭐 이런 얘기 좀 하시잖아요. 예. 1은 뭐고 2는 뭡니까? 좀 쉽게 자료로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대표님이신 거예요? 이제 법인을 쪽 제가 하나 해서 네, 뭐 이것저것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테크 관련된 예. IT. 제가 또 하나 커뮤니티 네트워크 운영하는 게 있어서 아하. 전문가들 거기에 주로 테크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요? 예, 좀 강의업을 하는데 강의도 좀 테크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도 네. 관심이 많으시고. 자, 여기 자료 제가 띄운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이고야, 이 무슨 자료입니까? 네, 제가 이거를 정리한 건데 그냥 AI가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잘 드리는데요. 네. AI 산업이 어떤 사이클 그려왔고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페이지 2 추론의 시대에 좀 정점에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주식시장은 서비스의 시대를
주도주로 점차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은 슈로넷 시대에서까지는 인프라 중심이에요. 인프라지만은 훈련의 시대에서 슈로넷 시대에서는 인프라의 성격이 좀 다소 바뀝니다. 초기에는 인프라를 양으로 투자를 하면 됐던 시기였는데 네. 그 다음에는 결국 투자는 효율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효율성을 추구하지만은 전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력도 에지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갈수록 전력에서 온사이트 발전 ESS 연료 전지를 추구하게 되는 게 단순히 지역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전력의 효율성도 같이 추구를 하게 되고 그게 데이터 센터 내의 전력 효율성하고 연결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주도주가 형성해 왔고 네. 지난해 가장 좀 핫했던 종목들이 다 여기 군에 있겠죠. 네오클라우드 오늘 코어웨이브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지금 뜨겁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실리콘 포토닉스 CPO, 소위 이제 광 인터커넥트, 광통신 쪽도 있고 뭐 그 외에도 SSD 쪽이 군이었는데 지금 시즌 2라고 하면은 서비스의 시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의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는 AI 인프라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아니고 AI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와 네. 피지컬 AI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페이즈 1 그러니까 1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뭐 그런 이제 회사 자체 만드는 거였던 것 같고 2장에서가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인프라들이 엄청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엄청 종류가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가 시스템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투자하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은 어디예요, 우리? 지금 이게 정점인 거죠. 페이즈 2의 정점?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메모리 경우에는 성장률이 피크아웃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수요가 꺾인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광통신이나 CPU나 뭐 CXL이나 이러한 세부 분야들은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더 먼저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느냐 차이가 아니고 얼마만큼 들어갈 때 강도가 높게 들어갔느냐의 차이 때문에 기저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네.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이게 주가가 불편하니까 이 다음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좀 상정해서 땡겨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놓고 보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AI로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거를 미리 인식하고 가고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들 말고도요. 미국에 보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이들이 뭐 챗GPT나 엔스로픽 때문에 AI로 침해를 받고 사업이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매출도 성장을 하고 ARR이라고 해서 미래 매출 전망도 높아지고 계약 규모도 올라가고 이런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 페이지 1과 2에서의 수혜 업종은 우리 한국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로 가면 우리 국장에 수혜 업종이 있습니까? 거의 제한적이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아하. 이제 페이지 1과 페이지 2, 3로 간다고 해서 이 앞에 단계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주도하는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했으니까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페이지 3 서비스의 시대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기회들이 있다. 저희가 좀 더 종목 베이스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가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대충 대충 봐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한국은 네. 골라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없다라는 것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단 안타까움이니까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네이버는 안 됩니까? 한국의 네이버는 저는 풀스택 기준이니까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면은 사실 코어웨이브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코어웨이브하고 네비우스와 비교를 해야 되는 기업은 네이버가 아니고 NHN입니다. 아하. GPU를 공급받아서 임대를 해주는 전통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군은 NHN이었어요.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는 풀스택이라고 하죠. 기본 자기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풀스택입니다. 이들의 경쟁은 하이퍼스케일러예요. 아하. 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이죠. 근데 네이버를 사실 그들하고 경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네이버가 가장 잘 하지 않을까. 하지만 불편한 거는
본업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본업이 턴어라운드가 보이게 되면은 아마 주가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좀 아쉬운 거고 한 몇 년 뒤가 되면은 네이버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AI 시즌 넘버 2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다이렉트리 수혜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에서는 많지 않다. 다이렉트는 제한적이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NHN이 오히려 경쟁 상대일 수 있겠다. 음? 예. 네이버는 뭐 이렇게 뭘 열심히 뭘 안 해요? 뭐 AI 개발 열심히 하는데 또 뭔가 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쿠팡하고 경쟁한다고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본업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래저래 네, 좀 안 좋아서 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묻히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앞마당을 잘 지키고 바깥마당을 어쨌든 열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몇 개 분기 지나고 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피지컬 AI 시대에 패션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부품주로서 테마로만 막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로봇 그러면 피지컬 AI 그러면 아무래도 다 말이 많지만 현대차라는 굵직한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본업이 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하반기에 뭐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도 뭐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네. 다만 이제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9월로 가면서 다시 현대차 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고요. 때마침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지금 공급망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벤더들을 이제 확정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이고 9월 말 한 10월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채택되는 국내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그걸 예측하고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몇 가지 힌트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띄운 자료 한번 봐주시면 네. 요 순서대로 밸류 체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하. 일단 매칭돼 있는 건가요, 저 기업들이? 이거 매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매칭이 안 되어 있죠. 네. 여기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전 쪽이 먼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이노텍. 쪽에는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네. 공급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거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LG노텍 얘기가 있는 거죠. LG노텍은 둘 다 겹쳐 있네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도 삼성전기도 진입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광절 액추에이터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모터 뭐 이제 센서 그리고 엔코더 등등 각각 따로 공급망을 확정을 하는데 사실 통합 액추에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 액추에이터를 하기는 사실 좀 힘들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향후에 이 옵티머스가 연간 지금 100만 대 생산 계획을 연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특히 해야죠. 티어 1이라고 해서 음. 자동차 밑에 있는 부품 회사로 좀 옮겨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로봇은 자동차 수준의 인증과 좀 안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대모비스를 확정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옵티머스는 보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 아하. 네, 보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도 뭐 HL 만도나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가 덱스트러스 핸드 손입니다. 요게 다음 CES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손이요. 네, 요게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가 다음 CES에서 요거를 좀 공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좀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로봇 사업을 키우려고 한다. 맞아요. 네네, 알았어요. 그게 요거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로 완제품을 완성하기보다는 각각의 필요한 구성 부품들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업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원가 비중이 커질 분야로 손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아. 이거를 얼마 전에 손 얘기하지 않았어요? 손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손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하고 모터는 정밀 모터고 그거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고 촉각은 사실 국내는 좀 제한적이고 마지막에 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 손의 관절을 정말 그 모터만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그게 핵심이죠. 끈 방식
스트링 방식. 마치 우리 몸의 힘줄처럼. 힘줄처럼, 네. 인대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네, 그게 오히려 더 정말 정교한 우리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줄로 하게 될 경우의 단점은 이제 하중. 무게가 덜 받게 그렇죠. 되고요. 아무래도 무거운 걸 듣는다거나 이제 정밀도는 높지만은 그래서 이제 피아노 모터 방식이 좀 더 낫다라고 하고는 피아노 줄. 있습니다. 네. 피아노 줄 들어가면 끝이거든. 사람도 매다니까. 맞아. 영화 찍을 때 피아노 줄 아시죠? 네네. 네, 피아노 줄로 들어갑니다. 하중이 좀 무게이겠다. 힘줄로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하면은 휴머노이드 공급망 결국 전원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전원. 하잖아요. 배터리가 병목이 될 맞습니다. 건데요. 여기는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국내 셀업체들이 옵티머스와 연결도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전체 매출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내러티브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 이쪽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낚싯줄 아이디어도 또 나왔네요. 낚싯줄. 낚싯줄 튼튼하잖아요. 튼튼하죠. 네. 그뭐 막 참치 막 들어올리고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네. 네. 낚시가 생명줄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중요한 산업요 단계들 해당하는 기업들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또 준비를 테슬라 얘기했으니까 스페이스X 얘기를 해요. 아하. 스페이스X 좋습니다. 스페이스X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 스페이스X 투자할 거냐 아닐 거냐 사실 이거가 그냥 다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요한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치를 하고 지금부터 국내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준비한 장표를 봐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 밸류 체인을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워주시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밸류 체인을 했어요. 물론 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간에 위성이 들어갑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업체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성과 지상의 데이터 센터 혹은 지상의 피지컬 AI와 연결하는 중간에 그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왠지 다 통신잡이 그런 거 아니에요? 통신 장비죠. 아, 이게 한국에서 이런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옵티머스는 사실상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정밀 부품 산업이나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부분이 그때 가서 생기는 거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위성은 이제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번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하면서 V3라고 해서 이제 스타링크의 차세대 위성을 테스트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위성 발사가 몇백 배, 1000배가 늘어납니다. 위성 대수가 늘어나고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최근 로켓랩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로켓랩 많이 투자하시겠지만은 이 기업을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비교되는 발사체 업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수직 계열화를 추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성을 직접 만들고요. 그래서 발사도 하고요. 위성을 가지고 서비스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들어간 부품도 내재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성 서비스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 이리듐이라고 하는 위성 통신 사업자를 인수를 했어요. 이리듐 80억 달러. 근데 그 회사가 기억납니다. 위성을 66개 정도 띄워놓고 있는데요. 네. 얘네들 위성만 있으면은 굳이 추가적인 위성 발사 없이도 우리가 그 추가하는 위성 통신 6G라고 하는 위성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스타링크랑 비교가 되죠. 원소 번호가 66번. 그래서 저 맞습니다. 66개 위성 띄웠죠. 오, 네. 네. 그 회사를 인수한 게 앞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성 통신의 경쟁 시대로 간다. 양해식 경쟁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여기 띄워놓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위성 간 통신이 있어요. 네. 그거는 광으로 합니다. 옵티컬 ISL이라고 해서 네. 인터 세터라이트 링크입니다. 요거는 결국 광통신이에요. 네. 광통신이고 이게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바로 빛으로 오기에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안테나하고 위성과 연결되는 게 RF입니다. RF. 국내 RF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오른 이유가 이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RF HRC도 있지만은 RF 머티리얼즈도 있죠. 아하. 그리고 지상의 안테나를 만드는 게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사리언 테크. 네, 인텔리안 테크는 원랩이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네.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같은 회사, 위성통신 회사에 직접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양어선 저 안테나 만들 때 네,
네, 참- 배에 안테나 만들다가 네. 그 기술 그대로 잘해서 네. 통신의 여기 네, 정프로. RF는 저 라디오 프리퀀시 그거 약자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우선 보시면 네. 국내도 밸류체인에서 좀 중장기 투자가 지금부터 좀 시작되기에 요게 좋은 타이밍이다. 그 실제로 경쟁력을 떠나서 상업성이 좀 있나? 그러니까 위성에서 네. 위성 통신을 한다는 거는 네. 제가 약간 여기서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게 위성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 바로 이렇게 통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위성에서 직접 통화하는 핸드폰은 되게 크거든요. 아직까지도 무전기야지. 안테나가 꽤 크게 달려 있어야 돼요. 네, 안테나도 커야 되고 배터리도 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실제로는 뭐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좀 쓴다고는 하지만 진짜 오지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중계기까지만 위성이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다시 이제 우리 LTE나 5G로 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저 핸드폰은. 근데 네네. 요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위성된다고 이따만한 걸 들고 다닐 사람이 과연 있냐는 거야.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미국 저 진짜 넓은 동네에서 막 집 한두 개 있는 이런 집이나 네, 네. 아니면 뭐 진짜 아직 뭐 통신 시설이 너무 오지. 열악하다는 그런 동네들. 네. 근데 그런 동네들은 사실 그 많은 돈을 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업성이 있냐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프로님은 과거에 네. 그 휴대폰을 언제 처음 쓰셨어요? 1998년 네. 그때 CDMA랑 뭐 TDMA가 알죠. 막 관련해서 막 할 때 PCS 처음 났을 때 네. 그때 처음 샀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때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대역폭이에요. 얼마나 많은 통신,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 대역폭이 중요한데 현재 네. 기술은 그걸 제한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품들이 중요한 겁니다. 신호를 네. 증폭시키고 빠르게 전송을 하고 그거를 위성간에서 대역폭을 높이고 대역폭을 높여야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과 대역폭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부품이 더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 대역폭을 모토로라 카폰도 뭐 한 500, 10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차에서. 네. 그래. 이 트렁크에만 발전기 있고. 네. 자, 오늘 어쨌든 손정우 대표는 제가 야심차게 모셨긴 했는데 네. 한 번 더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네, 한 시간이 번 좀 더 모셔야 짧았으니까. 되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손정호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